자, 오전에는 인공지능,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약간의 개요 정도만 봤는데요. 이제 조금씩 들어가면서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3법이라는 게 등장을 했다. 그래서 올해 2021년도에 이제 가장 핫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 공공 빅데이터와 뭐 민간 데이터를 결합할 수도 있고, 뭐 금융사기 혹은 결제 등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약간 뭐 이런 게 있죠. 약간 불안한 게 있습니다. 괜히 결합했다가 우리가 이제 문제에 휘말릴까봐. 그래서 이제 이 공공 빅데이터 부분에서 지금 사실은 공공기관 위주로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뭐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국립암센터, 그 암센터에 이제 암 관련 정보들이 전부 다 수집이 되니까 요걸 가지고 결합해서 사용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하는 중입니다. 이거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약간 잘못 생각하는 내용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데이터 3법이 일어나고 실제 공부를 할 때 어떤 이제 데이터 3법의 데이터를 어떻게 변환해야지 되는 거냐, 이거에 중점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총계 처리를 한다거나 데이터를 범주화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뭐 나중에 얘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실제 내용은 우리가 가명 처리한 데이터를 동의받지 않고 활용을 해도 되는데, 이 되는 목적이 이제 세 개죠. 첫 번째 하나는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업적인 목적을 위해서. 상업적 목적,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발굴한다거나 어떤 이제는 돈을 벌기 위해서 뭔가 새롭게 하는 서비스들, 이런 게 가능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공익적 기록물 관리.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청소년들의 상담 정보들 있잖아요. 이런 게 공익적 기록물 관리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 상업적 서비스인데, 결과적으로 이 말은 뭐든 다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와도 사실은 거의 비슷한 말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자세히 보기 전에 기본적인 내용을 잠깐 보고 갈게요. 실제 어떤 거를 고민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첫 번째는요, 개인정보라는 게 이렇게 있잖아요. 개인정보. 그럼 개인정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 우리가 아는 거죠. 뭐 식별자도 있고 뭐 다 있는데,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를 세 가지 분류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 1번이 식별자예요. 그러면 이제 식별자는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여권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운전면허번호.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금융에서는 예를 들어서 계좌번호. 이제 계좌번호가 유일한 숫자이다 보니까 이제 계좌번호도 식별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준식별자를 또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작업을 할 때 이런 걸 고민해 봐야 돼요.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어떤 자료 중에서 어떤 컬럼이 식별자가 있고 어떤 컬럼이 준식별자가 있는지, 그거를 이제 분류를 하는 게 가장 1차적인 작업인데, 준식별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이름이라든가 뭐 생년월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준식별자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민감정보, 민감 데이터를 분류합니다. 여기서 이제 말하는 민감 정보는 뭐 정치적인 의견이라든가 근데 뭐 그런 거는 거의 있을 리가 없으니까요. 실제 많이 사용되는 이제 민감 정보가 뭐냐면 아픈 사람, 예를 들어서 어떤 병에 대해서 치료를 받았다, 이런 것들이 다 민감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와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원래는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거는 식별자를 보호하는 게 주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점점 더 확장이 돼서 민감 데이터까지를 정의를 하고 있고, 이 개인정보를 우리는 가명 처리를 통해서 뭔가 변화를 한다 이거죠. 그럼 간단한 가명 처리를 하면, 예를 들어서 이름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놓고, 이게 이제 마스킹이죠. 사실은 요거는 가명 처리 기법 중에 하나가 데이터 마스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마스킹을 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던져야 되는데, 이거는 개인정보인가 예요.
가명 처리된 데이터는 개인정보인가? 개인정보입니다. 개인정보 맞아요. 자, 그리고 이 가명 정보를 갖다가 익명 처리를 합니다. 이 익명 처리를 한다라는 거는 요 값을 예를 들어서 가장 쉬운 방법이 암호화예요. 암호화를 해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얘는 개인정보가 아닌 거예요. 얘는 익명 정보는 원래 요 데이터로 요거를 식별할 수 없게 되니까 얘가 이제 개인정보가 아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가장 기본적인 개요인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하는 거예요. 문제가 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1번의 케이스는 뭐냐면 회원 정보를 우리가 저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 웹사이트가 됐건 뭐가 됐건 고객 정보를 저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보유기간이 예를 들어서 동의를 받을 때 그 보유기간이 만약에 2년이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2년간 나는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2년이 지나면 기본적으로 보유기간이 지나면 파기를 해야 되죠. 그러면 이 보유기간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홈페이지 회원 가입 창에 나와 있죠. 언제까지 보유를 하겠다. 동의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데이터 3법이 시행이 되면서 이거를 지우고 싶지 않은 겁니다. 보유기간이 지났는데 지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 데이터가 개인정보가 아니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바꿔 얘기하면. 그러면 내가 익명화를 시켜버리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익명화를 시켜버리면 개인정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이제는 0이라는 이 의미가 이건 거예요. 개인정보를 식별할 가능성이 없다 이겁니다. 지금 이쪽은 익명화는. 그러면 이거를 익명화를 시켜버리면 파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원본 데이터는 지우겠지만 익명화 데이터는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익명화를 시켜서 개인정보가 아니게 만들었는데 그거를 뭐하러 파기를 하지 않고 굳이 유지를 해야 되냐라는 게 나오는데요. 만약에 이 회원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홈쇼핑에서 구매한 그 금액이 한 10억 정도를 회원 기간 동안에 홈쇼핑에서 물건을 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거주지는 어디였냐면 뭐 주소가 있겠죠. 또 물건을 샀으니까 그 발송한 주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화번호가 있어. 전화번호. 그러면 이걸 익명화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키가 되는 걸 지웁니다. 여기에서는 보이지는 않지만 만약에 주민번호가 있다 혹은 계좌번호가 있다 그런 건 그냥 지워버려요. 그러면 여기 이름 있죠. 이름. 이 A라는 이름도 이렇게 마스킹 처리할 수도 있지만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의미가 없거든요. 이름을 갖고 있는 게. 이걸 삭제해 버립니다. 이걸 삭제해 버리면 사실은 그 개인정보와 매핑될 수 있는 게 몇 개가 없게 돼요. 근데 여기 10억이라는 뭐 보유기간 2년 동안 홈쇼핑에서 10억 원어치 물건을 샀다 이거죠. 근데 이렇게 금액을 크게 살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기업 전체에서 아무리 뭐 인터파크나 쿠팡이 아무리 잘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특별하게 큰 금액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숫자 하나만 봐도요 뭐가 되냐면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제가 이제 비슷한 시나리오를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증권회사의 계좌에 10억이라는 돈을 예치해 놨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증권회사 입장에서 이 10억이라는 돈을 예치한 사람이 우수 고객이냐?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10억 정도 갖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예치한 금액은 10억밖에 없지만 실제 이 사람이요 하루 동안 거래를 할 때 수십 번을 매수 매도를 합니다. 수십 번 사고 팔아요 주식을. 그러면 우리가 그 금액을 우리는 약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약정 금액이 굉장히 큰 고객이 되는 거예요. 돈을 막 돌린다 이거죠. 그러면 이 고객은 예치금이 100억인 고객보다 훨씬 더 우수한 고객이에요. 뭐 이거는 주식을 사고 팔면 알죠. 사고 팔면 수수료 나가는 거죠. 어차피 증권회사는 수수료로 먹고 사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거래를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겠죠. 그죠? 이렇게 큰 금액을 가지고 매수 매도를 하는 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이 뭐 금액이 뭐 얼마다 이렇게 뭐 얼마다 금액이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 이 고객은요, 이 고객의 그 금액의 숫자만 봐도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영업사원은 압니다. 이 숫자만 봐도. 그러면 약정 얼마 했어? 그럼 홍길동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그래서 익명화를 처리해도 결과적으로 이런 이슈가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이 10억이라는 돈을요, 범주화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거래 금액이 뭐 예를 들어서 뭐 1억에서 50억 사이의 금액, 그러면 1억에서 50억 사이의 금액이다. 그러면 얘는 숫자 1을 넣어주고, 뭐 51억에서 100억 사이다. 그럼 숫자 2를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주소가 있는데요, 이 주소는 여기에서 뭐 여기면 이제 번지까지 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는 그건 다 지워버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만 저장을 해두는 거예요. 서울시 강남구. 그러면 이 사람은 강남구의 거주자구나. 그쵸? 그 다음에 뭐 전화번호가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걸 날려버려도 됩니다. 이거를. 그러면 요 데이터와 요 데이터 정도를 가지고 익명 처리를 하면 요 두 개의 데이터로 이 사람이 누군지 개인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는 당연히 없습니다. 그죠? 네, 당연히 없어요. 그래서 기업에서 어떻게 하냐면 가명화, 익명화를 통해서 개인정보를 변환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누적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런 누적은 단순하게 그 회원정보, 그러니까 보유기간이 끝나서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개념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이것도 있죠. A라는 웹사이트가 있는데 뭐 1년 이상 한 번도 로그인하지 않으면 뭐가 됩니까? 뭐 휴면 고객 이렇게 되고, 아니면 너무 오래되면 파기해버리죠. 이런 고객도 기존에는 파기 형태로 갔다면 원래 원본 데이터는 파기하지만 익명화 처리를 해서 계속 다 통계 정보로 누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은 우리 고객은 아니지만 어떤 고객들이 우리 회사에서 얼마나 많은 매출을 발생시켰는지 그걸 알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가명 처리와 익명 처리, 즉 개인정보 비식별화에 대해서는 웬만한 큰 회사들이 다 지금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공공은 제가 모르겠어요. 공공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동향을 가지고 있고,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합니다. 이건 이제 잘못하면 문제가 되는 건데, 우리가 시스템에 계좌번호, 이제 보안적인 문제가 하나 발생한대요. 계좌번호가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기업은 이 계좌번호를 평문으로 두지 않습니다. 이게 반드시 뭐 그 평문일 이유가 있으면 암호화한 다음에 복화해서 처리를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평문으로 두지 않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내 계좌번호가 1234예요 1234. 그래서 이거를 DB에서 암호화를 했는데 그게 A입니다. 그러면 이 A 3개라는 이 단어로 원본인 계좌번호가 1234라는 거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죠? 이게 암호화의 기본이죠. 그러면 이 개인정보를 암호화를 했으니까 우리는 계좌번호 하나만 보면 이게 익명화가 된 거 아니냐라는 이슈가 발생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업의 시스템이 한 대가 있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개의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서버가 한 대가 있고 뒤쪽에도 분석을 위해서 서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문을 내는 시스템, 주문을 발생시키는 시스템을 일반적으로 계정계라고 그래요. 이게 계정계라고 말하는 거는 회계 그 관리할 때 계정 코드 있죠. 그 말을 따온 거예요. 돈에 관련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정보계라고 해요. 그러면 아까 그 계좌번호 1234를 내가 암호화를 해서 A로 넣었어요. 그럼 내가 분석을 할 때 정보계에서 굳이 이런 평문의 계좌번호가 필요하지 않으면
요거를 그대로 암호문의 형태로 보내게 됩니다. 그럼 A가 되죠. 그럼 정보계에서는 이 평문의 1, 2, 3, 4는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A가 오고, 그쵸? 그럼 만약에 이 계좌번호 하나만 봤을 때 이거를 데이터 처리를 하면, 익명 처리를 해버리면 결론은 얘는 암호화 되어 있으니까 이 필드 하나만 보면 A가 익명화가 아니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자,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사용자, 고객이 있는 겁니다. 고객의 화면에는 계좌번호가 평문으로 보여져요. 그죠? 근데 이 컴퓨터의 메모리 상에는 계좌번호가 이렇게 암호문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내가 요 데이터와 요 데이터, 물론 이 두 개의 데이터를 구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첫 번째 데이터는 구하는 게 가능합니다. 요 데이터는 메모리 덤프를 통해서 내 컴퓨터의 메모리에 계좌번호가 어떻게 암호화되어 있는지 식별이 가능해요. 그러면 A가 나오고, 요 데이터는 기업 내부에 있으니까 익명화 데이터는 요걸 구할 수가 없겠죠. 근데 만약에 이걸 구해서 요 두 개를 딱 붙여보니까 이 두 개의 결과의 암호문이 같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게 자기 거라는 거를 알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암호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 암호화된 식별자는 기본적으로 삭제를 하는 거예요. 삭제. 그리고 이거와 관련 없는 다른 대리키를 만들어요. 그러면 요게 AA가 아니라 뭐 CCC 이렇게 바뀌겠죠. 그러면 요 정보와 요 정보를 매핑해도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겠죠. 그래서 요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게 이제 비식별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사실상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냐, 뭐 간단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작업관리자가 나오죠. 그러면 이 작업관리자 내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증권회사의 홈트레이딩 시스템 사용을 한다거나 혹은 뭐 어떤 다른 프로그램들을 쓴다면 그걸 뭘 쓰든 간에 이걸 이렇게 누르고요,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면요, 여기에 덤프 파일 만들기가 있습니다. 이 덤프 파일 만들기를 누르면 메모리 내에 있는 데이터를 파일로 저장해 줘요. 그러면 그 파일을 읽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메모리에 있는, 조금 찾아봐야 돼요, 어떤 데이터가 어떻게 암호화 되어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다른 방법도 있는데 이 암호화에서는 항상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맹점은 뭐냐면 이 암호화가 풀리냐 안 풀리냐. 근데 이 암호화에 대해서 뭐 수학적으로 이걸 해독한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 여기 이제 crackstation.net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 사이트에 암호문을 갖다 주면 요걸 해독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컨버트 스트링이라는 이런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컨버트 스트링에 가면 암호화를 우리가 테스트, 요 사이트죠,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고, 해시 함수를 SHA256으로 이렇게 놔서 자, 테스트를 해보면요, 제가 여기다가 평문으로 테스트 123 샵, 총 패스워드 길이 8자를 준수하고 영문 소문자랑 숫자를 조합해서, 특수문자까지 조합해서 내가 이제는 해시 함수를 사용을 해서 암호화를 시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암호문이 나와요. 이게 암호문이에요. 그럼 이걸 카피를 해서 다시 크랙스테이션 사이트에 가서 요거를 붙여넣기 해볼게요. 이게 복구화가 되는지.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크랙을 누르면요,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시 함수의 값은 이거고 SHA256으로 했고 평문은 이거다. 그죠?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복구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암호문의 결과값을 계속 저장하게 되면 그거의 입력과 출력, 입력과 결과값을 비교하면서 얘처럼 이렇게 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하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뭘 하냐면 대리키를 쓰라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식별자에 대해서는 쭉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아까 제가 오전에 욜로를 보여주기도 했지만 이 욜로라는 거는 객체를 인식하는 거예요. 어떤 사물, 예를 들어 컵이나 나무, 뭐 예를 들어 자전거, 자동차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데이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요걸 한번 찾아볼게요. 코로나 열 화상 카메라. 자, 한번 이거는 이제 열화상 그냥 카메라에 불과한 거네요. 이 열화상 카메라에다가 욜로를 써서 욜로를 같이 조회 볼게요. 자, 뭐 기관실에 있다. 자, 요건데 근데 요즘 자세히 안 나왔네요. 그죠? 요거 같아요. 자, 이런 시스템들이 뭐냐면요. 요거네요. 그냥 딱 요거네요. 이게 지금 일단은 좀 크게 보면요. 일단은 이 프로그램을 봐보세요. 여기에 오른쪽에 있는 요거는 요렇게 사진을 찍는 건 이건 열화상 카메라의 기능이에요. 이거는 이 기계의 기능입니다. 요거.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거는 실제 영상이죠. 영상인데 자신의 얼굴에 이렇게 사각형이 이렇게 쳐졌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 한 겁니까? 얼굴 인식을 한 겁니다. 이 얼굴 인식을 하는 게 바로 욜로예요. 그러니까 욜로는 얼굴 인식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을 다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궁금하다라는 게 뭐냐면요. 요 카메라 옆에는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컴퓨터가 있습니다. 이게 노트북이 됐건 뭐가 됐건. 그러면 이 사람들을 인식한 다음에 요거를 저장을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돼버려요. 근데 왜 이 욜로라는 거는 이거를 저장을 할 거다라고 의심을 하냐면 이건 의심이에요. 의심을 하냐면 많은 영상을 가지고 얘가 학습을 해야지 요거의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은 인식 못했잖아요. 그쵸? 인식 안 됐죠. 이 사람도 인식이 좀 이상하게 됐죠. 사각형 테두리가 좀 이상하잖아요. 위치가. 그쵸? 근데 이런 다양한 사진을 수집한 다음에 이걸 갖고 이게 얼굴이야, 요게 얼굴이야, 요걸 학습을 계속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도는 확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시스템에 이 노트북 내부에 혹시 이 사진을 저장하고 학습시키는 데 쓰는 거 아니냐, 이거 의심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말하는 게 뭐냐? 이게 말하는 거는 이제는 감시 시대죠. 네, 감시 시대. 이런 데이터들이 많아지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중앙에서, 그죠? 중앙에서 모든 죄수들, 이게 이제 쿠바의 감옥의 모양이에요. 이 감옥의 형태, 건축의 형태를 오피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감시할 수 있다 이런 건데, 근데 이제 이거는 또 반대의 개념도 돼요. 죄수가 간수를 전부 다 모니터링 한다. 그래서 이게 왜 나오냐면요. 이 중앙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정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국민들을 다 모니터링 하는데 쓸 수가 있어서 이 빅데이터는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엄청나게 높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잘만 쓰면 국민이 정부를 감시하는 형태로 쓸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이슈가 보안에 있는 겁니다. 쭉 이제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이런 내용들은 이런 것들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냐면, 여기는 이제 그림상으로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여기 이제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말을 썼죠. 자, 이거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간단히 보면 어떤 기업에 인터파크라고 할게요. 어떤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가 뭐가 있냐면 회원 정보가 있어요. 회원. 그러면 인터파크의 회원 정보는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될 겁니다. 하나는 개인 회원이고,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법인 회원 혹은 판매자.
물론 법인 회원도 있겠죠. 근데 물건을 파는 판매자. 그래서 회원 안에 개인 회원과 법인 회원이라는 판매자라는 서브 집합이 있는 형태고, 회원이 어떤 집합에다가 주문을 낼 거예요. 그죠? 주문을 이렇게 보낼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주문 기록이 나올 거고, 주문을 하면 우리는 뭘 하냐면 당연히 배송이라는 걸 해야 될 겁니다. 배송. 이게 이제는 기본적인 구조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데이터 분석을 할 수가 있고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이 그림은 딱 계정계 시스템의 그림이에요. 그러면 이 계정계에서 내가 알 수 있는 거, 전체 회원의 건수, 전체 회원은 몇 명입니다. 이런 거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회원의 건수 알 수 있죠. 판매자의 건수, 그리고 각 판매자별로 여기 주문을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판매자의 매출액을 알 수가 있겠죠. 이 주문에 상품별 합계를 해버리면 판매자의 매출액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개인 회원으로 조회하면 개인 회원에 대한 주문 금액, 월별 총 주문 금액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배송을 보니까 배송은 결론은 주소인데, 이 주소를 가지고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지역별 상품 주문 내역, 이런 게 가능하죠. 노트북은 어느 지역에서 매수, 주문을 많이 냈다, 그죠? 이런 것들의 분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만약에요, 이게 계정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정계는 계속 운영 중인 겁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내가 자, 지역별 배송 내역 좀 조회 좀 해줘. 각 판매자별 매출액을 좀 조회해줘. 그러면 판매자는 사업자 등록 중에 업종이라고 있으니까 업종별로 돈을 얼마나 버는지 인터파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쇼핑몰 사이트들은. 자, 그래서 이렇게 다 분석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부하가 걸립니다. 이게 부하가 걸려요. 왜? 이게 부하가 걸리면 안 되는 이유가, 지금 주문을 빨리 내야 되고 빨리 배송을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 서버가 부하가 걸리면 다른 작업을 하는데 지장을 가잖아요. 그래서 이 DB를요 복사를 해서, 원래 복사라는 말은 틀려요. 틀린 말이지만 복사를 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정보계라고 하죠. 혹은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얘기한 그런 조회들, 지역별 상품별 매출액, 혹은 지역별 상품의 종류, 그 다음에 판매자별 업종별 총 그 매출액,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게 이미 다 있습니다. 이거를 올랩이라고 해요. 올랩. 이거를. 자, 그런데 이거의 분석과 더불어서 우리가 어떤 이제 알려지지 않는 패턴들도 분석할 수 있는데요. 그게 이제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걸 가만히 보니까 주문을 하는데 내가 이런 거예요. 노트북을 구매한 사람은, 노트북을 구매를 한 사람은요, 나중에 뭐 마우스를, 무선 마우스라고 하죠. 그냥 무선 마우스를 구매를 하더라. 혹은 이 두 개의 상품은 항상 같이 팔리더라. 이런 것들은 이 올랩에서는 분석이 안 됩니다. 그러면 A가 일어난 다음에 B가 일어난, 그죠? B가 일어난 사건이죠. 이걸 확률로 표시하면 여기 B 바 A입니다. A가 일어난 다음에 B가 일어날 확률, 즉 조건부 확률이에요. 이런 조건부 확률을 분석할 수 있는 놈이 있는데, 이거는 과거에서부터 있었어요. 그게 데이터 마이닝이에요. 물론 데이터 마이닝이 조건부 확률만 분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아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해서 딱 구축해서 이슈가 된 적이 언제냐? 2000년도입니다. 2002년도, 뭐 2000년, 요 정도의 요런 거를 다 구축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뭐가 달라졌냐? 첫 번째는요, 두 가지 케이스가 바뀌는데,
요렇게 분석했던 데이터 양이요, 요 정보계에 쌓이는 데이터 양이 계속 증가를 하는 거예요. 이 사이즈가 엄청나게 커진 거. 두 번째는 이 데이터 말고 SNS, 소셜 네트워크에 있는 데이터를 붙여서 분석하면 더 좋지 않겠냐. 여기에서 SNS라는 거는요, 물론 웹이나 브라우저 이런 거 다 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상품을 조회해 봤냐, 주문은 안 했어도, 그쵸?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즉 성능의 이슈가 오는 거죠. 그게 바로 그걸 해결하는 그림이 이겁니다. 어떻게? 자, 이거는 답이 정해져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봐보면 돼요. 구글에서요, 제가 어떻게 조회를 할 거냐면 이렇게 소프트웨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소프트웨어라는 단어를 치자마자, 그죠? 단어를 치자마자 이 웹페이지는 바로 검색이 됐어요. 이거는 인터넷의 속도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구글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이 소프트웨어라는 단어에 대한 검색 결과를 보여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하단에 있는 이 내용을 한번 봐보세요. 이 하단에 있는 내용은요, 지금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그 다음에 10페이지가 있고 다음이 있잖아요. 요거를 데이터로 뿌려주려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전체 건수가 몇 건이냐,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페이지의 개수를 만들죠. 두 번째는 한 페이지당 나올 URL의 개수, 이거 10개씩 나올 거예요, 뭐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야지만 이런 구조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구글은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은 웹사이트들이 만들어지고 혹은 없어질 텐데, 이런 거를 어떻게 이렇게 빨리 조회했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뭐 완전히 그 색다른 플랫폼은 아니고 상식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한번 봐볼게요. 어떤 서버를 하나 둡니다. 이 서버를 이렇게 서버를 3대를 놔요. 이 서버에다가는요, 뭐를 두냐면 소프트웨어라는 키워드로 검색할 때 나오는 어떤 그 데이터들을 넣고, 얘는 네트워크로 나오는, 검색할 때 나오는 데이터들을 넣어요. 여기는 애플리케이션으로 나오는 데이터들을 넣어요. 그러면 어떤 검색 조건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럼 이 검색 조건에서는 뭘 하냐면 서버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얘가 받아줍니다. 받아주는데 이 서버에서는 뭐가 있냐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이라는 키워드로 왔을 때 소프트웨어로 검색이 되면 이 데이터는 여기 있고, 이 단어로 나오는 페이지의 개수는 총 200개이고, 그죠? 요거를 딱 갖다 놔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 검색을 하게 되냐면 조회해 주세요 소프트웨어로, 그러면 딱 여기서 찾아요. 요 한 줄을. 전체 200페이지가 있으니까 이거를 10페이지 단위로서 쭉 만들면 되겠구나. 그리고 여기서 바로 리턴해 버립니다. 그리고 제일 첫 번째 페이지 있잖아요. 제일 첫 번째 페이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읽어오거나, 아니면 자주 사용하는 페이지를 메모리에 올려놓고 여기에서 바로 리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만이 속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이거를 이제는 시스템화 시켜서 공개 소프트웨어로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여기 코끼리의 그림인 하둡이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병렬적으로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어진 거버립니다. 없어졌다라는 말은 좀 다른 얘기지만 실제 그런데 성능이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런 데이터를 요약하고 집계해서 볼 수 있는 방법,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있는데, 이게 이제는 우리가 뭐가 등장을 했냐면, 여기가 이제 이슈가 원래 있던 거예요. 원래 일반 기업에서는 이걸 못했습니다. 왜 못했냐? 이거를 하려면 SAP이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썼어요. 금융권에서는. 근데 이 SAP이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비싼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SAP은 자신의 솔루션을 판다거나
혹은 컨설팅을 할 때 금융권에 무료로 주고 유지보수 비용을 받는 형태의 비즈니스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게 비용이요, 최소 1억입니다. 유지보수 비용이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쓰면 1억입니다. 매년. 구매 비용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구매 비용은 한 20억 해요. 그래서 이걸 살 수 있는 기업들이 금융권밖에 없었고, 이 금융권에서도 카드사는 데이터 분석을 많이 해야 되니까, 왜 연체를 발생시키거나 뭐 불량 고객 카드 가입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발전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일반 중소기업에서는 꿈에도 못 꿨던 분석이죠. 그런데 이걸 깨버린 게 나왔는데, 그게 바로 알어너예요. 이 알어너는 공개 소프트웨어고 누구나 무료로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알어너는 또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뭐 비주얼라이제이션은 되지만, 뭐가 문제냐면 뭐 딥러닝을 한다거나 뭐 세세하게 분석할 때 문제가 돼요. 그래서 뭐가 나왔냐? 파이썬이 이것 때문에 나온 건 아니지만 구글에서 텐서플로우나 케라스라는 도구가 나왔어요. 이거를 다 공개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금융권에 셉이 있다 하더라도요, 요거를 잘 쓰지 않고 지금 파이썬이나 이 R을 통해서 데이터 분석을 여기를 커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금융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중소기업도 이게 무료니까 데이터 분석에 대한 접근이 훨씬 더 빨라졌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아까 그 하둡 시스템 구축,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실제 분석, 혹은 분석된 결과를 다시 비주얼라이제이션,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일반적인 금융권의 아키텍처예요. 일반적인. 지금도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근데 여기가 하둡 이렇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는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 거냐. 이 수집을 하는 것 중에 가장 잘 할 수 있는 게 바로 센서죠. 이 센서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카메라와 앞에 뒤에 모든 사물을 인식해서 돌발 상황까지 인식해서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밑에 그림은 제가 테스트로 만든 건데요. 이건 뭐냐면 미세먼지 측정 센서예요. 이거는 유노라는 키트예요. 이거 한 뭐 5만원 정도 하나 그런 것 같아요. 유노라는 키트를 하나 두고, 여기에 코드는 뭐냐면 요게 끝에가 USB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PC로 딱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큰 네모판, 요게 좀 비싸요. 요게 한 5만원, 요거만 5만원 할 겁니다. 이게 미세먼지 센서인데 여기는 선풍기입니다. 선풍기여서 바람을 이렇게 쭉 끌어들여요. 그럼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한 바퀴 나와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바람이. 그러면 여기에서 측정을 하는데 그게 이제 PM 정보라고 하죠, 미세먼지는. 자, 그러면 이런 센서들을 만들어서 정보를 수집하는 거, 그게 뭐예요? IoT 혹은 서비스하는 거, 그걸 IoT 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우리의 주 관점은요, 이런 센서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 왼쪽에 있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우리가 흔히 쓰는 엑셀, 이런 데서 읽어들은 정보, 이런 이미지의 정보라든가 이런 글자, 자연어 처리, 밑에 보면 이건 로그거든요. 이런 로그 관리, 이런 정형 비정형이 복합되어 있는 데서 어떻게 수집하고 어떻게 변환해서 분석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거냐, 그게 이제는 우리의 핵심이 되고, 그 중에서 정보 보안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침해 탐지를 한다거나 악성 코드를 분류한다거나 이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얘기를 하고, 뭐 요거는 거의 비슷한 거니까요, 요까지 얘기하죠.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럼 제가 하나 요런 복잡한 사례 말고요, 간단한 그 예를 하나 들게요. 여러분들 집에 TV가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뭐 냉장고도 있고요. 이것도 이제 논문에 나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센서를 하나 집에다가 두는데 TV에다가 하나 꽂고 냉장고에다가 꽂고 그 다음에 뭐 전자레인지라고 할까요? 전자레인지에다가 하나 꽂아요. 그러면 이거 전원 콘센트 꽂는 데 꽂는 겁니다. 그러면 요 정보들을 그대로 다 수집해 갖고 옵니다. 이거는 뭐예요? 전기 사용량이죠. 그죠? 전기 사용량의
정보인 거죠. 근데 이거를 왜 수집하냐? 똑같은 TV라고 하더라도 LG TV가 쓰는 전압과 삼성 TV가 쓰는 전압, LG 냉장고가 쓰는 거, 삼성이 쓰는 게 달라요. 그래서 이런 걸 갖고 뭘 하냐면요, 이 집의 안방에 예를 들어서 삼성의 TV가 설치되어 있어. 마루는 LG TV가 있고 전자레인지는 또 삼성 거야. 이런 제품에 대한 식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냉장고를 삼성 거를 쓴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마케팅을 할 수 있겠죠. 이거는 논문에 있어요. 이건 당연히 되는 겁니다. 이 전압이 미세하게 다 달라요. 기계별로.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쓰는 건.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제가 질문 조금만 받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제 이게 끝에서부터 끝까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예제로 악성 코드 분류 뭐 이런 거로 예제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